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진행을 돕기 위해서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고문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예. 꼭 뭔가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님의 고견을 들을 일이 꼭 터지는데 자, 오늘 오전에 떠들썩한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정치권 이슈인데요. 어젯밤 늦게부터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그냥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 할아버지와 또 가족에 대해서 폭로 영상과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전재만 씨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전재용, 이들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해가고 있으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으로 한국에서 사립학교들을 나눴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먼저 좀 임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미국에 거주 중인 전 씨, 우리 시각으로는 어젯밤 늦게 영상이 올라온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전 씨가 주장하는 폭로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좀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이슈의 핵심은 전두환 씨 일가가 원래 이제 납부해야 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했다는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핵심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착복했던 돈들을 뭐 여러 형식으로 이제 갈라서 혹시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그 돈을 추적했었던 이유인데 네. 그 정황을 공개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재용 씨 아들이 이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건 심지어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와인 생산지로 가장 그렇죠. 유명하고 그렇죠. 고급 와이너리들이 이제 와인 그 공장이나 뭐 농장이 많은 곳인데 네.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일이긴 한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이 큰 돈을 벌면 나파밸리에 투자한다. 네.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운영해온 건 아니냐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이건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가족들이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이제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린 영상 중에서는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연희동 자택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공을 치고 있는 장면 네. 이런 것들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재용 씨, 아버지 전재용 씨가 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 일을 준비하고 있다. 목사가 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으로 완전 이주를 해버리면 한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덧붙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지인들 미국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이제 함께 한 적이 있는 지인들의 뭐 마약이라든지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한 폭로도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사실관계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고문님, 이게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이 집안에 글쎄요. 있어서 예. 이순자 씨가 거기서 골프를 예. 치고 있다. 원래 생전에 29만 원밖에 없다. 그렇죠. 별명도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손자의 폭로를 보면서 의미 있는 거는 그 가족들이 뭐 삼촌이나 가족들이 부패나 비리 그런 거는 그 뭐 이제 범죄 행위니까 그건 뭐 형사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증언한 거. 네.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네. 영웅이 아니다. 네. 범죄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그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죠. 그래요. 손자가 그것도 뭐 제3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쉽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당신 5.18 학살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할 수가 있는데 자기 친손자가 그래도 뭐 친손자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데 성인인데 네. 예? 우리의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학살자고 범죄자다.
이 말은 상당히 울림이 클 거예요. 네. 그거는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클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비리 뭐 보편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었겠어요. 뭐가 뭐가 있었으니까 네. 사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숨겨놓은 재산이 뭐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밝혀내지 못했을 뿐인데 네.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부패와 비리 규모가 엄청났다. 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 그런 점들이 자기 손자 이불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울림이 클 거예요. 네. 그런 울림이 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먼저 나선 측면이 네. 있습니다. 이 전 씨 본인 및 가족들과 통화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당사자인 전 씨 우울증 완치됐다. 네. 치료받은 건 사실이지만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이게 집안에서 네. 지금 뭔가 또 진실 다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선닷컴에서 전재용 씨하고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조금 전에 우리 고모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관계하고 이제 집안 내부의 문제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재용 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냥 뭐 아빠랑 둘이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인한테 이제 전재용 씨 본인한테 악마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물론 뭐 그런 어떤 가족 간의 문제들은 두 분이 잘 풀어 가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구했던 뭐 빼돌렸던 돈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손자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는 유산 포기각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어떤 부채라든지 추징금이라든지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혹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 예.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사실관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건 이제 단순히 뭐 전재용 씨와 그 아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있었던 뭐 어떤 아픔이나 가족 사와는 관계없는 사회적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재용 씨가 자기 아들이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들은 나는 완치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우울증 환자라고 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없는 사실을 아무리 우울증이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스크린 골프장은 이제 영상까지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전재용 씨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 그러고 전직 대통령은 일종의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하나의 좀 공인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겠죠. 그죠? 사회적 예. 책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환자라서 뭐 이야기했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네네. 손자가 이야기한 그 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밝히고 뭐 우리가 뭐 남이 가정사를 뭐 깊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털어놓는 게 좋죠. 네. 자, 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비자금 수사 다시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요런 이제 문제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법적으로 왜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우리 전에 나눈 얘기로는 본인이 당사자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징금의 이제 추징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멈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는 많이 예. 됐었어요. 혹시 그런데 이제 돈이 제3자나 가족에게 건너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게 범죄 자금이 그건 또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도덕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역풍 부를 수 있는 게 죽은 사람인데 뭐 전직 대통령 죽은 대통령 가족까지 뭐 그렇게 손자 말 한마디로 그렇게 뭐 뒤집고 뭐 하냐 이렇게 네네. 오히려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미묘한 거기 때문에 네네. 법률적으로 검토를 그래요. 잘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그럼 이게 뭐 벌써 몇 년째입니까?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부정 다만 축제를 해서 건너간 말씀하- 과정을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 축제를 하거나 뭐 비자금으로 조성했던 게 2번, 3번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자식들의 자산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전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기도 했었던 네, 거라. 네.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이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자산이 그렇게 흘러간 돈이라면 그게 이제 뭐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거나 이거랑은 좀 별개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아까 이제 조금 전 코너에서 더글로리 드라마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도피성 해외 유학을 하는 이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문제예요. 네. 그때 꼭 등장하는 계급 중에 하나가 뭐 재벌의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의 자녀들이 많은데 최근 많은 거는 이 독재자의 3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상 모델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네네네. 건데 그런 인식들이 너무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그게 제대로 어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인식이 뿌리 박히게 되면 그 자체로도 사회적 부장이 큰 문제라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히고 추징해야 될 돈이 남았다면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나는 법률적 검토를 좀 정확히 그렇죠. 해서 네, 네. 그렇죠. 해야지 무대뽀로 예. 들이댔다가는 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네.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공부는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건 뭐 손주가 직접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 아니다, 학살자고 범죄자다. 이건 좀 울림이 있는 얘기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가 연상됐냐면요. 바로 며칠 전에 국민의힘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김재원 전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네. 가장 다수 득표로. 그런데 이게 정광훈 목사 예배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반대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최고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그거는 이미 5.18 문제는 이미 당에서도 입장을 이미 주차 정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도 공약으로도 이야기했고 맞습니다. 또 그 이후도 이야기했고 네. 그걸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 네. 그 뭐 그냥 극우 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에서는 맨날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되는데 그냥 그런 자리라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립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될 되는 말이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5.18 정신 뭐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이건 보수 진보 없이 그럼 다 합의된 거죠. 다 합의된 것으로 그럼, 보시는 거죠. 예, 그럼. 예. 그건 뭐 이론이 이미 없다. 대통령도 공약도 이미 한 그렇습니다. 거고 또 당에서도 그건 이미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네. 바로 얼마 전이 이제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이제 만 1년 지난 거죠. 당선으로 5월 10일이 되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쭉 이제 경과하고 있는데, 자, 임평론가님, 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좀 어떤 형국이에요? 지지율 추이가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세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이제 의뢰해서 3월 11일부터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9%였고요. 긍정평가가 이제 2주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1.8% 정도 지금 하락한 결과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2.6%포인트가 지금 올라간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월 4주차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걸 보면 대체로 이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 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조사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조사들은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한 여론조사를 네. 비롯해서 어제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대체적인 추세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세,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라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됐었던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네네. 것이 국민 여론에서는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율 추이를 봤는데요. 고모님. 지금까지 이제 당선 1년 한번 좀 고모님의 시각 관점에서 한번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좋은 점수가 뭐 나갈 수 없겠죠. 여론조사의 추이도 그렇듯이. 네. 뭘 하려고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다 그냥 좀 적절하지 않거나 또 뭐 헛발질이거나 네. 그런 것이 많으니까 저게 긍정평가가 뭐 40대 초반이다 30% 되다 하는 거는 뭐 그러다 치고 지금 부정평가가 네. 50%대 후반에서 떨어지질 않잖아요. 네. 56, 58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긍정평가도 지금까지 1년이 됐는데 당선될 때 지지율을 못 따라가잖아요. 아, 예. 그죠? 48%. 7%인가? 48% 그랬는데 그러면 당선될 때 48%였는데 지금 뭐 38% 정도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지지자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찍은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최근에 그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뭔가 그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전당대회가 사실상 그 일방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뭐 윤당대회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이 소위 인선도 김기현 대표 인선도 완전히 아주 강성 친윤 일색이다. 강성 그 친윤주에서도 막 강성파로 그저 50인 서명했던 뭐 서명서 내고 했던 뭐 이 사람 그 주동했던 사람 중심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당과 정부가 총체적으로 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지금 국민이. 게다가 노동 문제도 건설 현장의 불법 폭력 이런 건폭 단속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노동시간 뭐 69시간 한다는 도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고 국민들이 머릿속에 좀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야,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 막 이러니까 그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이게 일이 벌려져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됐는데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또 같은 당은 우리가 볼 때도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뭐 허구한 날 욕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게다가 인사 문제도 무슨 뭐 서울대학 병원 사무처장도 검찰 출신을 갖다 앉혔다는 거라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 인사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이 뭐가 좀 1년이 됐는데도 이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네. 그런 국면이니까 지지도가 뭐 쉽게 올라가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장관님 근데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대통령실 주변의 인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본인도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내가 이거는 꼭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제노동 해법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들이나 주변 인사들도 어쨌든 이걸 하고 나면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에 또 G7이 일본에서 열리면 거기 가서 또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외교 일정을 연달아서 붙이게 되면 지금은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지만 개선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게 이 전반적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있잖아요. 네. 네네. 정서가. 뭐 미래로 나가는 건 좋아요. 뭐 언제까지 뭐 일본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뭐 미래로 나가고 미래 동반자가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와 일본 관계는 특수관계잖아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몇백 번이라도 사죄를 받고 일본의 반성을 요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 그게 무슨 뭐 과거를 발목 잡아서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통렬하게 시원하게 반성 한번 하고 사죄 한번 하고 뭐 배상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배상 두 번째 문제고 정말로 일본이 통 크게 시원하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진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우리 일본과 일본 국가 일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아세아 우리가 침탈했던 아세아 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제국주의적 야욕 때문에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 민족을 그 수렁에 빠뜨리게 한 이 죄는 우리가 잊을 수 없다. 정말 반성한다는 정말 반성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또 뭐 사과 이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좀 되게 우리 국민의 가슴을 울리듯 그렇게 하면 그거 누가 뭐 일본 보고 뭐 때때마다 맨날 사과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심지어 독일은 뭐 매년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래 일본도 지금 한 번도 그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아버지 선언이 그나마 그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거고. 사과로 봤는데 그것에서 자꾸 후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보상 배상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일본이 과거의 침략 제국주의적 침략자로서의 반성과 사과를 한번 진짜 시원하게 한번 하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하고 평생 원수지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웃인데 어차피 국제 정세를 봐서 한일이나 한미일이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뭐 그 미래로 가는 걸 발목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로 뭐 수출 수입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이거든. 그렇죠.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되는 데다가 국민 소득도 3만 불이 넘는 나라잖아요. 네. 일종이 거의 뭐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의 양극화는 있지만은 나라 안에의 모순은 있지만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큰 나라잖아요.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존감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침략했던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 한 번 못 받아들이고 그냥 맨날 뭐 그냥 끌려가는 듯이 하면 이건 자존심이 안 산다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대통령이 1%가 뭐 지지도가 돼도 한다 하는 건 오만이고 그건 권력의 오만이고 아니 통치자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내가 1%가 나와도 한다 하는 거는 그건 오만이지. 그건 민심을
예?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1%가 나와도 한다 하는 거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안 풀리고 국민들이 분노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네. 그 점을 일본에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듣고 안 듣고는 일본 또 자기네들 사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요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당신네들하고 원수 주고 만보자는 것도 아니다. 같이 가자 이거야. 네. 같이 가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선에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해주는 것이 함께 가는 길이다. 네. 이걸 좀 진지하게 해갖고 시간이 갔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좀 시원함을 아유 그래 이제 막 들고 가자. 네. 아유 그래 일본 너도 막 그래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네. 요구가.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당장 정치적으로 우선 뭐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미일 관계에 그거 또 더구나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거 이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지. 네.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조금 지지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네. 준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 주신 거고. 자, 그럼 뭐 전체 국민들 지지 그것에 대한 지지도 반대가 더 높을걸요. 네네네. 해법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최대 69시간 주당 근로 개편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엇박자가 났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69시간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김은혜 홍보수석발로 나왔었던 공식 브리핑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MZ세대 쪽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봐라라는 얘기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다. 큰 틀에서 프레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따로 밝혔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뒤에 노동부에서 밝혔던 추가 내용도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해서 오해를 풀겠다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설득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밀어붙이는데 그렇습니다. 오해가 많거나 부정 여론이 네. 높으니까 설득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보완 검토하라라는 네네네. 거였는데 맞아요. 보완 검토를 할 생각이 정부 이 고위직 인사들한테서는 없는 것 같아서 아하. 그러면 대통령의 원래 발언의 취지는 뭐고 네. 그걸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좀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이게 뭐가 뭔지 정부의 이야기는 주 52시간을 주 9시간으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그건 이제 홍보가 잘못됐고 네. 홍보가 잘못된 거는 정책이 실패다. 홍보 실패도 정책이 실패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근로시간 문제를 어떻게 원칙을 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52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네. 사용자와 네, 노동자가 합의해서 예. 그 기업 여건에 따라서 합의해서 네, 네, 네. 하는 거라 이건지 아니면 69시간을 기본으로 해놓고 네. 사용자 노동자가 합의해서 하라는 건지 그 안에서 예,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이 기본이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시간은 뭐 사용자 노동자가 탄력적으로 충분히 하시오. 합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뭐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야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예, 그게 아니고 69시간을 기본으로 해놓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합의해라. 이 말은 이건 안 맞잖아요. 네네. 안 맞는 데다가 또 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어라.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3일 몰아서 일하고 3일 몰아서 쉰다. 아니 3일 몰아서 일하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쉬지도 못하는데. 그게 문제죠. 예? 과로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 대통령 말씀도 들어보면 그렇고 한덕수 총리 말씀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 현장에서도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69시간을 하든 59시간을 하든 분명한 원칙을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네. 원칙도 안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하면 뭐 갖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요거 하나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 지난주에 결선 투표를 해야 예. 국민의힘이 산다. 그러셨는데 그냥 결선 못 가고 예. 1차에서 김기현 그렇습니다. 대표로 결정돼 버렸어요. 자, 앞으로 아까 인선 문제도 살짝 예.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까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참 전망이 뭐 같은 다이니까 뭐 밝다고 좋다고 이렇게 뭐 네. 허세를 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군번에 방송에 나가서 뭐 허세 부릴 군번은 아니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거잖아요. 대통령과 이제 뭐 최고위원들이 만나갖고 뭐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뭐 정례회담도 하겠다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건 완전히 용산 친정 체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친정 체제로 간다는 거고 이번엔 내가 1차에 끝나면 김경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2차까지 가야 된다 하는 네, 거는 네. 당내 화합을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완전 윤당대회다 이렇게 윤심대로 갔다 이런 네네. 저 분위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뭐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냥 군정군정거리는 네. 거지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당선된 대표나 최고위원들만 권력에 취해서 팔팔 뛰는 거지. 네. 전반적으로 당의 분위기 침체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라앉았다. 미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총선이 공천에 의해될런지 당 앞으로 다 의해될런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들만 방방 뛰는 거지. 대부분의 당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용산에서 다 하겠다는 거냐 뭐 왜 되는 네. 거냐 이러니까 이 기조가 이제 정말로 떨어진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의 비주류도 한 40% 있잖아요. 이번 네네, 선거에 그렇죠. 나타난. 그러니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득표를 합하면 40% 넘잖아요. 그건 이 당의 비주류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용산에 나서서 사람 뭐 빼내고 뭐 하고 당원 고치고 뭐 해갖고 한 게 겨우 52%인가 뭐 네. 3%밖에 안 되잖아요. 53%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40한 2, 3%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2, 3%가 진정으로 좋다. 당이 하나 돼서 총선 이겨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게 당이 이제 네. 일체감이 가잖아요. 단일 대우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일렬로 서서 가는 게 단일 대우가 아니고 네, 네. 자기들과 다른 생각의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게 단일 대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내년 목표가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 과반수에 의해서 하도 어렵다. 서름을 많이 받아서 예. 고통과 서름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얻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생각이. 여기서 정리하고 몇 주 후에 또 김기현 호의 예. 향방을 한번 또 분석하시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평론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